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지난 4년간 거대 민주당이 범죄 방탄 등으로 변질되면서 국민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막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범죄자 방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를 위한 사당화를 위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물가를 잡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밑그림과 비전을 그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각 당이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부터 그런 방향의 선봉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물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물가 안정은 대책의 정교함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국민의힘은 농축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1,500억 원 긴급 투입하는 방안 약속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납품단가 지원은 기존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의 할인 예산도 2배 확대하고 축산물도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집권여당의 국민의힘의 정책은 곧 실천입니다. 조만간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가 이슈에 집중된 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물가에 대한 물가 대책을 실효성 있게 그리고 즉각 그 피부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부도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4년 전을 되돌아보면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 59개 선거구에서 단 7곳만을 저희가 승리했고 서울 49개 선거구에서도 8곳, 인천 11개 선거구에서는 겨우 1곳만 당선됐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대단히 많은 반성을 하고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절박하게 뛰어왔습니다.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것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처럼 섣불리 승리를 예견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나라를 망치려는 범죄자 세력의 연대를 막아내겠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 주시는 한 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이겠지만 국민의힘에 주시는 한 표는 동료 시민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행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자 친명 지도부는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비난이 일자 25%의 가점을 받는 친명 후보와 경선을 붙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강성 친명 지지자들이 득세하는 판에 30% 감점자와 25% 가점자의 대결이니 이미 결판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도 친명 지도부의 비명 행사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보수 정치권에서도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혐오 발언입니다. 이 표현 하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막말의 범죄에 포함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공천하고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싸는 행태는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한 노무현 정신을 이제 바닥에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바로 직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공천에서 대개 밀려나 멸문정당이 된 것을 보면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것 자체가 눈치 없는 일로 느껴집니다. 민주당이 선대 대통령의 유산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재명 정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면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공천 파행은 비례대표 후보의 신분을 감추는 데도 드러났습니다. 김영훈 후보는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소개되었는데 사실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시민단체 측이 낸 보도자료에는 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영훈 후보가 민노총 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얄팍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니 차라리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퇴행적 정당임이 확인된 민주당이 과연 다수당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경제는 보수가 잘했고 미래에도 경제를 잘 챙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애초에 정권이 교체된 주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를 교란시키고 부동산 악법들로 국민의 절망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망국법이라 불리는 노랑봉투법을 밀어붙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끝내 거부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 내세운 3% 성장론도 결국 세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재정주도 성장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산업화, 세계화를 이끈 경제정당, 국민의힘의 실력은 여전합니다. 올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드리는 약속은 경제가 1순위입니다. 국민들께 무엇보다 미래 첨단 산업 정책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을 어느 정당이 더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보호주의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맹추격하며 일본과 대만은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정부와 여당은 국민께 이미 반도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비견할 비전이 과연 있습니까? AI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를 열려면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원전의 도구마에 빠진 민주당과 시대 흐름에 맞춰 에너지 믹스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중 누가 AI 산업을 더 잘 육성시킬지는 분명합니다. R&D 역시 민주당의 선동과는 달리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키우는 것만 아니라 당장의 민생경제도 우리 국민의힘이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고물가 현상이 잡히지 않아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가혹한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음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 정부는 1963년 통계 시작 이후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고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으셨던 부동산 규제들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국회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 걱정 없이 민생 살리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래 산업과 민생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정부와 여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확실한 경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비정상적인 인구 불균형 구조 하에서 결혼과 자녀, 출생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판단이 결국 젊은 세대의 팽배해 있는 것이 가장 그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 뭐 어떤 안정적 사회적 여건이 없다 이런 것이 이 젊은 세대들이 혼인과 자녀 갖기는 물론 연애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시한 헝거리 모델 같은 것이 사실 파격적인 이런 주거 안정 대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혼인과 출산에 좀 용기를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도 나온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그 정도 수준의 담대한 정책 시도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피부에 와닿는 손으로 만져지는 지원이야말로 움츠린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굉장히 세심하게 공약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1가정 병립에 관해서 세심한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아빠의 유급 1개월 휴가 의무화라든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한편 이것뿐만 아니라 1가정 병립과 경력단절 해소에 있어서 근로자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출 부담하는 비용 대비 더 큰 혜택을 국가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극복도 결국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윈윈하는 시장 경제적 질서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 모델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믹스해서 육아휴직 모델을 다양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선택권도 확대하고 그것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든다면 앞으로 일가정 병립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위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육아휴직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편 저출산 여파로 앞으로 상당한 노동력 부족이 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비 부머 다음 세대에도 곧 이제 은퇴 세대가 쏟아지는데요. 은퇴 세대 아직 쉬기에는 아깝고 역량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와 소득의 선순환 자립복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정치하고 실패한 정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 기준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대비했던 정치는 박수를 받습니다. 미래를 외면했던 정치는 원망을 듣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중심에는 불투명한 미래, 보장받지 못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낡은 성장 엔진을 본격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미, 중 간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당리 당량만 일삼는 우물한 개구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 선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신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퍼주기로 일관하면서 인기 관료만 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비기축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에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남겼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티끌만큼의 정책도 관심도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급증에도 아랑곳 없이 선심성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곳간을 거덜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여당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물론 선진과 강국 건설에 앞장서야 합니다. 제2의 과학기술 입국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7대 선진 경제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과 심장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에 과학기술이 나라의 미래이자 성장의 핵심이며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대전 민생 토론회에서는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그리고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 혁신적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옳은 방향이며 제가 맡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이 아닌 기초과학 연구개발 예산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연구 환경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창업이 강한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생활 지원금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혁신적 지원과 생태계 구축으로 세계 1위의 수출 강국으로 이끌고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기틀을 강화하고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약과 백신을 만드는 의사과학자 양성 문제 또한 과학기술의 문제이며 미래 먹거리 확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의대 정원의 점진적인 증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로 국민들께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증원도 단계적으로 추진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들은 환자 곁으로 즉각 복귀해 주시고 정부는 필수 의료 전문의와 의사과학자 양성 또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이고 최첨단 무기체계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이며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의 엔진입니다. 과학기술이 경제이며 외교이고 안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함께 과학선진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들 중에서 혹시 공개 발언 필요하신 분? 오늘 나온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집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동료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주문받아서 가장 좋은 상품으로 맞춤 제작하고 이를 동료 시민들이 계신 현장이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특급 배송해드리는 국민택배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국민택배 1호 사원이신 비대위원장의 저출생 공약 현장 배송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총 20번에 걸쳐 배송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개최한 국민플러스 공약대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디어를 기초로 공약화하였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서 공약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동료 시민의 삶을 챙기고 계신 우리 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미공개 택배 상품까지 정책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입니다. 국민 택배 컨셉의 연장선에서 동료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변화를 단지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담아 국민 개개인 앞으로 직접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약집의 구성은 크게 중앙과 시도 공약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중앙 공약은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개혁 공약을 필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10대 분야 정책, 38개 실천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185개 세부 공약을 담았습니다.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모노동 무임금 실시, 돈 정치 청산 등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10대 정책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일가족 모두 행복, 둘째, 어르신 든든 내일을 우리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셋째, 민생 활력, 새로운 희망, 넷째, 소상공인 중소벤처 지원, 다섯째, 미래산업 육성, 경제제도약, 여섯째, 지역 함께 성장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노력으로 일곱째, 시민안전 건강지킴, 여덟째,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아홉 번째, 기후미래 녹색생활을,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열째, 모두 함께 동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공약은 지난달 개소한 국민택배 2.0 지역 영업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의 고유 특성을 반영해 정책 공약을 담았고 특히 지역격차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책 공약집은 오늘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며 우리 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형태의 공약집은 오늘 발간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동료 시민께 다가가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동료 시민의 국민택배 주문은 다음 달 선거일까지 계속 받아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맞춤형 공약 상품 배송은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처음 오신 이영 위원장님 잠깐 인사 말씀하실까요? 들어왔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격차 해소 특위위원장으로 합류하게 된 이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선을 준비하면서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770만 명의 저희 중소소상공인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전달드리는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양석 부위원장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양석입니다.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에서 선거 경험을 토대로 우리 당이 수도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작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공개 발언에서 원하시는 예. 귀한 회의 시간에 짧은 공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이 그간 저에 대해서 수차례 도와를 하였었는데 제가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은 놓쳤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님께 빠른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생각에 오늘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에게 수차례 그간 언론과 저서 등을 통해서 저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게 아주 유리한 게임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회 닿는 대로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면 명예훼손 이런 것들 허위사실 공표라면 허위사실 공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WFM의 전 회장인 우국환 씨가 2018년 코링크 PE에 53억 원 상당의 WFM 주식 110만 주를 무상증여하였습니다. 상장 주식 53억 원 상당의 110만 주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링크 PE는 최초 설립 자금이 1억 원인데요. 이 중에 8,500만 원, 즉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잘 들으십시오. 피고인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 본인 조국 명의 모 은행 계좌에서 8,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정경심의 위와 같은 조범동에 대한 투자 사실을 조국은 알고 있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저에 대한 확실한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소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3억 상당의 WFM 주식을 받았다, 증여했다. 이것은 조국 전 장관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5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회사의 설립자금 85%가 조국 장관 계좌에서 나왔다. 이것은 공소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발 빠른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추가, 예. 정세영 의원님.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어떤 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무당층 유권자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으로서 이 국회나 혹은 총선 등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희 이 백보드에 적혀 있는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1대 국회가 발의한 안건들은 모두 약 2만 4천 건입니다. 그 중에서 몇 건이나 결의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약 5%가량이고요.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그 결의안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서 2023년은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결의를 하거나 혹은 공동 발의를 한 안이 결의되거나 하지 않았던 0건, 즉 0건을 기록한 3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이 기록은 작년 7월 기준이고요. 그 3분의 국회의원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즉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무당층에게 전달드립니다. 어떤 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당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남은 3년을 우리가 아수라장 같은 또 정쟁이 아닌 정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발의하고 결의하게 될지 그 상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는 또다시 이 의석수에 의해서 어떠한 발의도 결의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공개 절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